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문학살롱 내부 책방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부자들 멤버 중에 가장 지적이고 위트 있는 두 남자가 함께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적인 남자 윤희우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가장 위트 있는 책방 주인 오동훈입니다. 이거 할 때마다 약간 너무 투머치라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예, 중독성이 있어서 놓을 수가 없네요. 또 오랜만에 맞아요. 하니까 좋고 예, 그리고 오늘은 또 저희 내부 책방에 또 지적이지 않은 게스트를 한 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책방에 처음 오시죠?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용입니다. 여기 인트로 완전 미쳤네요. 진짜. 아니 그동안 안 들으셨어요? 좀 듣긴 들었는데 눈앞에서 보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 왜요?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한 재즈 살롱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저희 내부 책방에 워낙 책을 싫어하시는 걸로 알려져가지고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죠. 예. 그렇죠. 뭐 내부 책방 녹음 있다고 하면은 다른 쪽 녹음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날 안 오시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방문을 해주셨는지. 사실 제가 다른 북 팟캐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맞네.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랑은 같이 하기 싫다. 아니 하셨었죠. 책을 제가 제일 많이 읽어요. 아니 아까 억지로 읽고 계신다고. 그 무슨 책들 소리야? 다 안 읽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소리야? 네, 내일 다 못 읽고 갈 것 그거 같다고. 뭐 아, 제목만 내일 보고 게 하신다고. 지금 진짜 큰일 난 게. 네. 근데 사실 한 주에 한 권씩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 지하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계속 읽고 있는데 애들 재우고 나서 보고 막 이러는데 이 내부 책방을 하면 한 주에 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고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두 분이서 하시길 바랬어요. 제가 카톡방에 여러 번 물어봤죠. 다 읽는 사람.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아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두 분 다 그리고 다른 내부자들 멤버 모두 오늘 방송하기로 한 책을 다 읽지 못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일하게 책을 다 읽은 제가 내부 책방을 접수하러 왔습니다. 두 분 다 뭐 책방 처음 오픈할 때 그 느끼한 목소리의 초심을 다 잃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느끼한 목소리를 잃지는 않았는데 예, 초심은 조금 잃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요즘에 한창 그러니까 제가 원래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애기 재우고 나면은 같이 뻗어서 자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옛날에 저한테 그거 가지고 되게 비난했었잖아요. 아니 늘상 항상 같은 식으로 변명을 하시니까 아 뭐 애 재우다가 뻗어서 잤다 지금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요즘도 그러지 않아요? 레퍼토리니까 그건 비난을 할 만한 거고 저는 진짜 하나 키우는 사람이 지금 네, 제가 좀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좀 오늘 준비한 책 제가 완전히 못 읽은 거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읽다가 끝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네, 윤희우 선생님은 좀 변명 좀 해보시죠. 저도 책을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내부 책방 말고 심야 책방 방송할 때 그것도 사실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야기를 할 만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죠. 네. 약간 책에 대한 흥미가 조금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그 방송도 끝났고 책 좀 많이 읽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역시나 아기 핑계를 대는데 요즘에 아기가 되게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있으면 그 책을 막 먹으려고 잡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급기야는 이제 아이를 책 먹는 아이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미 문 닫은 프로그램 핑계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 그래서 네. 애가 그러다가 다치거나 막 아플까봐 종이에 손 베고 막 이럴까봐 책을 못 들고 있겠는 거예요. 아, 네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뭐 참.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책방 방송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은 최근에 문학동네에서 출간한 소설이죠. 엘리너 올리펀트는 완전 괜찮아 라는 제목입니다. 영어 원제는 엘리너 올리펀트 is completely fine 이라는 책이고요. 아마 저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에서는 이 책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고 오늘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녹음 후반에 자세하게 공지를 할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마 이 책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어떤 배경의 책인지 작가는 또 어떤 사람인지 우리 윤희우 선생님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은 2017년에 출간이 됐는데요. 저자는 게일 허니먼이라고 해서 1972년에 태어나신 분이고 이분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고 이렇게 지내셨다는 분이에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에서는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자의 길을 가는 건 본인과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직 일을 하셨다고 하고요. 40살이 되던 해에 언젠가 내가 책을 꼭 쓰겠다,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계셨었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글쓰기 과정을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시고요. 그때 처음으로 쓴 책이 스코틀랜드의 북트러스트라는 것에서 수여하는 넥스트 챕터 어워드라는 상이 있대요. 그 상을 수상하고 여러 가지 문학상 후보에도 오르기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엘리너 올림펀트는 완전 괜찮아를 출간을 했는데 2017년에 이게 출간되고 나서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고 굉장히 오랫동안 차트 1위를 지켰다고 해요. 그래서 핫했던 책이군요. 영국에서 200만 부가 넘게 네. 팔렸다고. 저희 책의 한 200배 이상 팔린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에게는 대만 시장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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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고 최근에 그 리즈 워더스푼이 판권을 구입해서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영화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책이 좀 많이 길어요. 맞아요. 진짜 장편 소설이에요. 몇 페이지죠? 478페이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어제 하루를 다 투자했는데 사실 제가 만약 이 책이 재미없었다면 아까 이제 오동원 선생님, 윤희우 선생님 핑계를 댔지만 다 읽은 거에 대해서 재미없었다면은 그냥 저도 내려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다음 주에 우리 방송 좀 시기 늦추자 이렇게 제안했을 텐데 솔직히 엄청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흡입력이 되게 좋아서 어제 이제 낮에 불태워서 애들과 놀아주고 일찍 이제 쓰러뜨린 다음에 저녁 시간에 집 앞에 카페에 갔는데 카페 문 닫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끝까지 다 봤어요. 제가 그런 적이 진짜 한 15년 만인 것 같아서 참 참신했었고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분 그래서 솔직히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그래야 그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요. 오동원 선생님 되게 표지만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앞에 좀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많이 못 봐서 이건 좀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앞에 보면은 분명히 네. 이제 엘리너에 대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는 어차피 거기까지만 얘기할 거니까 또 자세한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윤희 선생님은 그거보단 좀 더 읽으셨죠? 저도 한 150쪽 이 정도까지 읽은 것 같아요. 그럼 뭐 윤희 선생님은 분명히 책의 분위기를 다 파악하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다 읽은 제가 서담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책에 그러면 줄거리를 윤희우 선생님이 아는 데까지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차피 저희는 책에 스포일러를 안 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책 제목에 나오다시피 엘리너 올리펀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 엘리너 올리펀트는 한 30대 여성이에요. 근데 완전 괜찮아라고 했지만 당연히 제목이 그렇듯이 완전 괜찮지 않죠. 네. 얼굴에 이제 흉터도 있고 습진 때문에 장갑을 끼고 생활을 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어울리는 사람이 없이 항상 집에 와서 지내고 주말은 보드카 병 2병을 들고서 주말 내내 홀짝홀짝 마시면서 주말을 한꺼번에 보내기도 하고 어머니도 떨어져서 지내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어머니는 따로 어떤 시설에 계시고 만날 수가 없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만 하는데 그 통화하는 시간이 너무 싫고 이런 분이에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 이 엘리너 올리펀트인데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전화가 오더라도 친구나 이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 친구 아니고 이제
뭐 광고 같은 그렇죠. 그쵸? 광고, 뭐 보험 가입, 뭐 아니면 서비스 기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만 전화가 오다 보니까 사람을 대하는 게 굉장히 서툴러요. 뒤에서도 맞아요. 이야기를 하겠지만. 네, 많이 서투르죠. 네. 그리고 그래서 뭐 본인이 좀 좋아하는 직원한테, 동료 직원한테 어떤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조롱을 당하죠. 본인이 출근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끼리 뒷담화하는 걸 듣고 근데 그렇게 크게 충격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걸 네. 웃어넘기기도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아마 다들 느낌은 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외톨이죠. 그쵸. 엄청난 외톨이라서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오는 거는 뭐 한 1년에 2번 정도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것도 사회복지사가 그렇죠. 일 때문에 찾아오는 거고요. 예, 전화벨이 울리는 건 단연코 없고요. 핸드폰도 스마트폰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많이 어쨌든 독특한 사람이에요. 오동원 선생님도 이제 처음에 올리펀트에 대한 묘사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배정돼 있으니까 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주인공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사람 대하는 게 좀 많이 서툴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얼핏 보기에는 좀 독선적이고 직설적이다라는 느낌도 맞아요.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무례한 사람? 그렇죠. 싸가지 없게 어, 느껴지는 순간들도 네네네. 좀 네. 있죠. 뭐 가게 네. 점원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뭔가 안쪽까지 정말 차가운 피가 흐르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니구나. 마치 고슴도치가 안에 연한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예 그냥 진짜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요. 사회생활을 모르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막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맥주 이름이 뭔지 까먹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맥주집에서 이제 호가든 시키면은 호가든 병하고 그 맥주 잔이 같이 나오잖아요. 바텐더가 그렇게 주니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잔에다가 맥주를 따라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건 돈 받는 너가 해야 될 일 아니냐? 라면서 날카롭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모르면은 그냥 물어보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조금 분명히 아까 오동원 선생님 말한 것처럼 고슴도치처럼 날이 서 있어요. 그렇죠. 되게 공격적으로 들릴 만한 말이고 사실 뭐 이거 지용 형이 방금 얘기한 대로 제가 따라 먹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 하시는 거냐 이렇게 반응한다든지 뭐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모르는 것처럼 네. 보인달지. 참 뭔가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아까 윤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회사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놀리고 할 때 거기 가서 막 뒤집어 놓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냥 덤덤하게 맞아요. 네, 그냥 뭐 당연히 쟤네 저런 거지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의 일에 집중하거든요. 네, 참 뭔가 복합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런 걸까? 그쵸.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게 됐죠. 네, 윤현 선생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 엘리너에 대해서 드는 인상은 첫째로는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생활 자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일은 계속하고 출근도 계속하고 동료들과도 어느 정도 대화는 하지만 정말 일적인 대화만 할 뿐 뭔가 사생활에 대한 그런 교류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본인만 일만 하고 돌아오고 일만 하고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대인관계 측면에서 대인관계를 막 맺고 싶은 어떤 욕구가 없는 건지 또는 어떤 뭔가 불안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좀 차단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쵸. 네. 그 중에서도 어쩌면은 본인이 어떤 비판이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당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좀 멀리 거리를 두는 어떤 회피를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피적 성격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 윤희원 선생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주신 건데 보통 우리가 어떤 대인관계가 극도로 없는 사람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머릿속에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가능성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거절에 대한 공포, 사람에 대한 공포를 피하는 이제 회피적 성격,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는 분열성 성격, 그건 대인관계에 대한 니드가 없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또 동시에 아스퍼거
스펙트럼 음. 쪽 그쪽도 이제 고려는 해봐야 되고 특히 이 사람 이제 엘리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런 이상한 반응들 막 맥주잔도 그렇고 막 네일샵에서도 이상한 반응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진짜 아스퍼거가 아닌 거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은 오동원 선생님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좀 이 사람 진짜 뭔지 모르겠다. 왜 다른 사람을 꺼리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감별하는지. 네.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회피성 성격하고 분열성 성격 얘기를 해주셨죠. 이 두 가지는 이제 둘 다 대인관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걸 꺼리고 관계가 좀 위축되어 있다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큰 차이는 일단 회피적 성격, 회피성 성격의 경우에는 이 분열성 성격과 다르게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분명히 좀 살아있다. 라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구가 분명하게 있지만 뭔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관계를 회피하거나 일찍 단절한다라고 하는 게 이 회피성 성격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예로 들어주신 구절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엘리너가 이제 중간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절을 좀 읽어드리면 최고의 부분은 마지막에 그들이 오늘 도와드릴 일이 더 있나요, 엘리너? 라고 물어올 때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니요, 감사해요. 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의 목소리로 내 이름이 크게 불리는 것을 듣는 것 또한 늘 기분 좋은 일이다. 예,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대인관계, 특히 누군가와 이렇게 좀 깊은 관계를 맺고 좋은 감정을 주고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아까 아스퍼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분열성 성격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의 결여가 가장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아스퍼거도 이 분열성 성격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스퍼거 같은 경우에는 분열성 성격에 비해서는 그래도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있다라고 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를 맺는 방식이 굉장히 서툴죠.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맥락에서 눈치 같은 것들도 없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의사소통의 방식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랑 다르게 억양 같은 게 굉장히 독특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문어체 단어 같은 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요. 그러고 보면은 이 엘리너의 특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뭔가 그 상황을 좀 파악하고 하는 능력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아스퍼거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열성보다는 나머지 두 개가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진단일 것 같아요. 네. 오동훈 선생님 질문 던지니까 당황해하시는 모습 되게 보기가 재밌네요. 네. 저는 이제 책을 어쨌든 끝까지 보고 나서 결론은 이제 회피적 성격인 것 같아요. 아스퍼거가 아니고 뒤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은 네, 사실 아스퍼거라면 그렇게 극적인 변화들이 나올 수 그렇죠. 없거든요.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회피적 성격도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건 사실 잘 아니지만 네, 그래도 성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 이벤트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씩 영향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피적 성격에 대해서 오동훈 선생님 질문 받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보려고 해요. 네, 그럼 회피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 성격을 띠게 되는 걸까요? 왜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왜 사람에 대한 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한다는 거, 다가가고 싶다는 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런 관심이 없는 양 나는 완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지내게 되는지. 네. 아까 제가 회피성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거절당할까봐 사람들 사이에 받아들여지지 못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이 대인관계를 깊게 맺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뭐 제일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를 생각을 해보면 대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봐야겠죠. 그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흔히 애착이라고 부르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유대감 이런 데서 좀 손상된 경험을 한 분들이 이렇게 회피형 애착을 형성을 하고 그게 회피성 성격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윤희우 선생님은 어떻게 회피적 성격을 띤 분들을 당연히 여러 분 배웠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물론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정말 그게 성격으로 굳어질 정도가 되더라.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요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 한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정말 명백하게 회피적 성격이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을 찾아오신 이유가 직장에서 조금 안 좋은 피드백을 딱 받고 나서 바로 그만두신 거예요. 직장을 취직하기도 좀 쉽지 않았지만, 근데 그 그만두시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만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다음날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이런 형태로 그만두시는 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을 찾아오셨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부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을 받은 것 자체가 그렇게 막 굉장히 대단한 일도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기획안을 뭐 이것저것 내잖아요. 회의를 할 때 내 의견도 제시하고 뭐 다른 사람도 의견을 제시해서 그것들끼리 좀 경쟁을 해서 좀 더 좋은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은 의견은 약간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요런 게 되는데, 본인의 그 의견이 그렇게 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심하게 질책을 당하지도 않고 단지 본인의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출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랬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면담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좀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절당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이분이 어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을 하면서 아버지랑 그 새어머니가 외국을 가셨는데 거기를 이제 따라가신 거예요.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굉장히 좀 차갑고 이분을 좀 밀어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먼 외국에 가서 아버지는 계속 회사를 다니시느라 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지 않으시고, 어머니는 계속 나를 막 밀어내려고 하고, 게다가 학교도 완전히 새로운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도 잘 적응을 해야 되지, 집에서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이러면은 너무 두려워해서 계속 어떻게든 잘 보이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가 지치면서 이 지금의 성격을 형성해 오신 것 같은데, 이 엘리너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 어머니와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조금씩 더 밝혀지잖아요. 제가 아직 읽은 부분까지는 그래서 어머니하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까지는 아직은 나오질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틱한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얼굴에 있는 흉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오동훈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와의 어떤 애착,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회피적인 성격이 형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책의 초반에 사실은 조금 원인을 명확하게 드러내놓죠. 네네, 엄마와의 관계가 좀 범상치 않다라는 거. 그렇죠. 예, 이분이 아까 오동훈 선생님이 이제 애착 얘기를 했는데, 회피적 애착을 분명히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정 애착을. 예, 그 엘리너에게는 사람을 피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얼굴에 있는 큰 흉터도 그렇고, 꾸미지 않은 뭐 외모도 그렇고, 자신을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회피적 애착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좀 암시가 됩니다. 그리고 소설 끝까지 안 가르쳐줘요. 그 정답을 안 가르쳐줘서 네, 근데 뭐 끝까지 안 가르쳐준다는 거니까. 네, 근데 마지막에는 당연히 가르쳐줍니다.
마지막에 가르쳐 주는데 되게 결국 그거에 너무 계속 궁금할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착이라고 하면 보통 아기와 부모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성인 애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맺은 애착이 성인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된 양육자와의 관계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만드는데 그 틀에서 이제 나와 타인 두 가지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나도 긍정적, 타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역시 안정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세상도 믿을 만해. 반면에 나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고 타인들 역시 이런 나를 공격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둘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회피적 애착을 가지게 되죠. 그런 애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고 엘리너처럼 계속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부모와의 관계는 이미 멀어졌지만 떨어져 있는 엄마가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같은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쟤는 너를 공격할 거야. 믿으면 안 돼. 시계요. 저 지금 책을 보다가 되게 인상적인 구절을 찾았는데 방금 얘기한 그 엄마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엄마랑 통화를 하는 대목을 이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나는 내 소식을 엄마와 나누는 순간을 사냥터에서 총탄 세례를 맞은 새를 물고 돌아오는 개처럼 엄마 발치에 그 소식을 내려놓는 순간을 몹시 고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것을 잔혹하고 냉정하게 집어올려 그저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네, 이런 부분이 참 잘 묘사를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이런 엘리너를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엘리너에게 도움을 주고 결국 이런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던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의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되는 스토리가 책에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담을 허물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다 아마 그리고 저도 이제 회피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그 쉬운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 보면 어떻게든 결국 그 담을 허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럴 때 타인의 도움들 뭐 저희도 있겠지만 치료실 밖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좀 잘 극복하셨던 분들 경험담 기억나시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네, 회피적 애착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결국 회피성 성격을 지니게 되신 분들을 고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작은 사인에도 본인들이 거절당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치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치료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나 말이 아닌데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고 확 위축되어서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피적 애착을 가지신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해야 되고 본격적인 그 성격의 원인이 되었던 어떤 외상적인 애착 경험들을 탐색하는 데까지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계 형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정도로. 예.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몇몇 분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전보다 본인의 얘기를 좀 꺼내놓는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거를 꺼려하고 그냥 어느 집단에 가서는 무조건 자기 의견 내세우는 대신에 그냥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쪽에만 속해 있던 친구가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먼저 다가가가지고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연애를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되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또 끌고 가면서 그 변화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뭐 면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회피적 애착 내지는 회피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동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본인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못한다든지 사실 뭐 어렸을 때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쉽게 이야기를 하시는 편인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야기하시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튼 저 스스로도 되게 오랫동안 면담을 하고 이 정도면은 진짜 사람들을 좀 조금씩은 더 믿을만 한데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을 가질만 한데 뭐 이런 것들을 해냈으니까 뭐를 했으니까 아니면은 그런 뭐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속도에 절대로 따라오지 않으시고 굉장히 늦고 또는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이런 경우가 맞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전공의 때도 그런 환자분을 계속 면담을 했었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 슈퍼비전을 해주는 선생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한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들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변하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뭐 20번 너를 보러 왔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야? 사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없거든요. 제가 뭐 면담하다가 약간씩의 뭔가 조금 거절 비슷한 메시지라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어떤 표정이든 말이든 아니면 푸시하는 어떤 말들 이런 거를 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 병원을 다시 찾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반면에 1년 넘게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적어도 저한테 신뢰를 갖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큰 변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치료자와의 끈, 세상을 그나마 이어주는 끈 같은 게 계속 길어질수록 조금씩 더 단단해질수록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분 한 분이 정말 세상과 지금 거의 단절됐는데 그나마 연결된 게 그분이 하시는 게임이에요. 네, 핸드폰 게임을 하나 하시는데 근데 신기하게 그 게임을 저도 지금 유일하게 하는 핸드폰 게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말이 통해요. 이번에 나온 그건 잡으셨냐? 친구도 맺으셨어요? 아예 친구 맺진 않았는데 그분이 그 활동하는 그런 레이드가 있는데 거기 모임엔 그래도 나가세요. 유일하게 나가시고 정기적으로 얼마 전에 거기 분들께서 그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감명을 받고 물론 그러면서도 더 깊은 관계로 아직 못 들어갔지만 그렇게 사람들의 호의 정말 저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그런 호의들이 분명히 세상과의 연결되는 그 끈을 조금씩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도 엘리너를 이제 좀 세상으로 더 끌어내는 끈을 계속 던지는 주인공이라고 뭐하고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오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건 스포일 것 같지만 결국 그렇게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피적 애착, 내가 생각하기에도 회피적 성격이다 라는 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나의 그런 담장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바로 물리치지 말고 조금 판단을 유보하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이 책에서 너무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회피적 성격을 좀 고치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이 책이 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좀 자신의 담장을 넘어오려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 회피성 성격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의심하고 또 공격받는 느낌이 들어서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게 돼요. 여기 이제 엘리너의 경우도 그렇고 또 그 경우에 되게 불편하니까 상대방을 그 피해야 될 이유들을 더 찾아내거든요. 상대방의 약점들이 더 크게 보이고 상대방을 막 깔보고 낮춰보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가오던 사람도 지쳐서 떠나고 그러면 역시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세상이 각박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그 부모 같은 새로운 부모 같은 관계를 형성해주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하지만 이 회피적 성격, 회피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에 그리고 그냥 단순한 인정에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생기니까 그런 세상에 좀 따뜻한 면도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런 걸 느끼는데 이 책이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 책방 방송과는 다르게 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방송을 듣고 나셔서 책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시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이벤트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이 팟빵 댓글창에 책을 읽고 싶은 이유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 두 가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문학동네와 함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이면은 조금 자세하게 책을 읽고 싶은 이유도 적어주시고 또 저희 내부자들의 응원 메시지도 담아주시면은 아무래도 선택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팟빵 댓글창에 저희가 방송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3일 개천절이네요. 그날 밤 12시까지 자정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부 책방 방송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뤘으면 하는 책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튜브나 또 팟캐스트 어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그때는 저도 끝까지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꽉꽉 눌러 담아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